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지는 거라. 한번 다양하게 읽어보실까요? 다이너서, 공룡, 무서운, 공포스러운 용, 그런 말도 보이고요. 또 생소한 단어들도 보이는데, 무서운, 놀라운, 거대한 파충류라는 저 공룡이 처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공룡이라는 말 자체가 이 동물이 파충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렇게 머리가 좀 까말 때 중국을 갔었는데요. 저 왼쪽이죠, 여러분께 보이는데, 왼쪽에 보이는 좀 누런색의 저 언덕에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런 뼈들이 묻혀 있습니다. 공룡 뼈입니다. 이런 길이 한 200m 이상 됩니다. 가면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또 장소를 조금 더 옮겨서 조금 더 파내어진 곳에 이렇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다 공룡 뼈입니다. 이제 조금 옮겨가지고요. 이번엔 이렇게 삥 둘러서 보는 곳인데 거기에 저렇게 중국 분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요. 저 공룡을 꺼내서 다시 조립을 하면 바로 이러한 공룡이 됩니다. 또 옆에 있는 다른 곳에서 또 찍은 건데 콧불이 잘 보이죠? 눈구멍도 보이고, 저런 애를 꺼내서 조립을 하면 이러한 아이가 나옵니다. 저렇게 거대한 멋진 공룡들이 여러 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공룡을 파충류라고 규정을 했는데 파충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충류는 도마뱀, 뱀, 악어, 거북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전 세계 9,500여 종의 파충류가 있고요. 이들은 외원성이고 또 동형치, 이빨의 형태가 같은 특징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폐순환과 체순환이 불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아주 많은 산소를 계속 사용한다든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물론 이렇게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면 빨리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잠시 움직인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 쉬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운동을 지속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렇게 배를 땅에다 붙이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저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리가 보시면 몸통에 옆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힘을 조금만 풀면 바로 쉬기가 좋습니다. 뱀은 다리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항온동물들, 조류나 포유류나 이런 애들은 몸통 아래로 다리가 뻗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자세를 저렇게 걷는 자세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서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항온 동물들은 몸통 아래로 곧게 다리가 뻗어 있어서 항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보시면 변온동물들의 자세는 저렇게 몸통 옆에 다리가 뻗어 있어서 배를 땅에다 깔고 쉬기 좋고요. 항온동물들은 몸통 아래로 다리가 뻗어 있어서 자기의 이 몸통 자체를 지면으로부터 좀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파충류들은 비늘 피부를 가지고 그리고 항온동물들은 털이나 깃털이 있는데요. 이 비늘 피부를 가진 쟤네들은 이 따뜻한 곳에서 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분보다 따뜻합니다. 이 빛이 저한테 오고 있는데 저렇게 따뜻한 빛을 맞으면서 항시 그냥 편안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얘네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한 90% 이상을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로 햇빛을 받으면서 자신의 체온을 끌어올리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포유류나 조류나 이런 애들은 자기 자체 내에서 열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배에서 15배 더 많은 열을 생산하고요. 한 20도 정도의 좀 적절한 온도에서는 30배 정도 더 많은 열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파충류가 그 정도도 생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뭐 파충류 이런 데 가서 파충류 이런 전시관에 가서 한번 만져보시면 얘네들 되게 시원해요. 대신 얘네들은 저희의 열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충류는 비늘 피부를 이용해서 외부의 온도로 자신의 체온을 높여서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그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편안하게 쉬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얘네들은 동형치를 가지고 있어요. 형태가 같은 이빨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자주 보는 앞니, 송곳니, 어금니를 다 가지고 있는 저런 동물들은 많이 먹어서 그만큼 먹은 것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데, 파충류 이런 애들은 이빨의 모양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간에 다 똑같아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심히 씹고 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잘 먹잖아요. 그것도 아주 짝짝짝 씹어서 잘 먹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먹은 것으로 에너지를 높이는 우리는 저렇게 잘 분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파충류 얘네들은 몸통 옆에 다리가 뻗어 있고요. 그래서 다리에서 잠깐만 힘을 빼면 바로 배를 땅에 붙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온동물들, 그런 애들은 몸통 아래로 다리가 있어서 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다르죠. 이 파충류 얘네들은 이러한 비늘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같은 비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한테 털을 입혀주거나 하면 오히려 추워요. 왜냐하면 털이 단열재거든요. 그래서 바깥 온도를 더 받아들일 수 없게 돼서 오히려 추워져요. 얘네들은 자체 내에서 열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열재를 덮어놓으면 오히려 더 추워지는 그런 역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런 애들은, 항온동물들은 저렇게 털을 멋지게 두르고 있습니다. 먹이 섭취량이 많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7배에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파충류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일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으셔야 되는데 저는 하루만 먹으면 편안하게 열흘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참 편하겠죠? 그죠? 자, 이제 공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룡이 이런 파충류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파충류의 자세로 공룡을 한번 복원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몸 길이가 25m나 되고요. 무게는 무려 30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도마뱀의 자세로 복원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저런 목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저 긴 목이 부서져요. 그리고 도마뱀과 같이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땅에 달라붙어 있게 다리를 하게 된다면 몸을 어느 정도 들어서 움직여야 될 텐데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런 관절이 그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랭크 자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엎드려 뼈처를 한다든가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30톤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세가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얘네들은 꼬리가 이 자세에서는 질질 끌리게 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공룡의 발자국이 있는데요. 그 공룡 두 발자국 사이에 꼬리가 끌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꼬리가 끈다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갈비뼈가 워낙 아래로 길어요. 이 갈비뼈가 워낙 아래로 길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도마뱀의 자세를 하게 된다면 갈빗대가 땅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려면 앞에서 막 땅을 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마뱀과 같은 자세로 공룡을 복원할 수가 없어요. 공룡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렇게 몸통 아래로 다리가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악어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내 다리가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지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공룡은 몸통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를 저렇게 곧게 세우고서 지면에서 몸통을 위로 많이 올리고 움직였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골반 모양도 달라요. 골반에 보시면 파충류의 골반은
포유류의 골반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홈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홈이 있고 그 홈의 넓적다리의 위가 맞닿아서 움직여요. 절구관절 연결돼서 맞닿아서 앞뒤든 옆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발목도 그 사이에 조그만 뼈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잘 움직이지만 옆으로도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룡은 달라요. 공룡은 골반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저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거기로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쏙 들어가서 넙다리뼈가 앞뒤로 넓게 추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발목 관절도 경첩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옆으로는 잘 안 되고 앞뒤로 넓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뱀의 경우에는 관절이 골반도 그렇고 다리 관절도 그렇고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공룡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하거든요. 엄청 크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보면 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대한 몸을 곧게 다리를 펴서 움직이기 위해서 관골구를 관통하는 구멍으로 넙다리뼈의 머리가 쏙 들어가고 넙다리뼈는 기둥처럼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발목 관절에 경첩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앞뒤로는 넓게 움직이지만 옆으로 삐끗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요. 그래서 지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가 몸 길이가 25m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를 4마리를 쫙 세우면 머리부터 꼬리를 4마리를 쫙 세우면 100m 트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사인 볼트가 지나가는데 9초 58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죠. 저렇게 거대한 애가 무게나 30톤이나 되는데요. 제가 이런 몸을 저렇게 거대한 몸을 들고 서기 위해서 저렇게 발목 관절이 경첩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에 강인함에 특화된 관절을 가졌기 때문에 저 육중한 몸을 유지하면서 걸을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의 목을 따라서 쭉 걷는데 아직 머리가 안 나왔어요. 계속 걷고 있는데 아직 머리가 안 나왔어요. 네,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저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얘는 폐에서부터 콧구멍까지의 거리가 12m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우리는 요만큼이어서 숨 쉬고 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저 앞에 12m 앞에서 콧구멍에서 숨을 들이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폐에서 거쳐서 다시 나가요. 그런데 몸은 엄청나게 크니까 그 몸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 아주 많았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통을 높이 올리고 걷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몸에서 필요한 산소가 많은데 한 번 호흡에 한 번 와서 여기서 거쳐서 나가려고 하면 12m를 왔다 갔다고 하려고 하면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호흡을 했을까요? 자, 새를 좀 보겠습니다. 새. 여러분, 걷는 것보다 뛰는 게 힘들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뛰는 것보다 나는 게 훨씬 더 힘들겠죠? 계속 날지 않으면 떨어져요. 이 새는 우리가 참새 정도의 새들이 시속 45km 정도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비는 한 시속 50km 정도로 날다가 빨리 날아야지 하면 250km로도 날아요. 시속 250으로요. 송골매 이런 애는 시속 300km로 날아요. 또 어떤 기러기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넘어가요. 그 높은 산을 우리는 산소통 메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걔네들은 그냥 거기를 그냥 날아서 그냥 가요. 그러니 얘네들이 사용하는 산소의 양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숨을 쉬냐면요, 들숨에서 옆에 이런 폐랑 연결되어 있는 기낭이 있어서 들숨할 때 폐를 거침과 동시에 기낭 쪽으로 공기가 들어갔다가 날숨할 때 이 기낭에 있던 공기가 다시 폐를 거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이 한 번의 호흡 주기 동안에 폐를 2번 거치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숨 쉬고 내뱉고 할 때 한 번 폐를 거치지만 얘는 폐를 2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산소를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낭은 얘네들도 그 작은 몸에 뭐 심장도 있고 뭐 장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사이사이에 기낭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최대한 넓은 표면적을 가지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뼈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뼈를 보시면 이렇게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뼈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가벼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마멘키사우루스가 재미있게도 속이 비어있는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새의 뼈와처럼 비어있는 뼈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기낭을 이용하는, 저 사이에 기낭이 있는 그런 호흡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2m 앞에 있는 콧구멍에서부터 들어와서 여기서 한 번 거치고 나갔다면 쓰러지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을 계속, 폐에서 계속 산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의 기초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충분히 저렇게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충분히 잘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기라파티탄, 이번엔 위로 좀 긴 공룡을 보겠습니다. 키가 13m예요.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몇 층 정도 되나요? 4층, 4층 정도. 그러니까 4층 베란다 앞에서 얘랑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거대하고 멋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저런 긴 다리가 있는데요. 이 갈비뼈가 워낙 아래로 길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자세는 못하긴 하지만 이렇게 쭉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비뼈가 워낙 긴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워낙 길어서 이 갈비뼈 아래 사이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몸을 완전히 세우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잘 먹어야 하는데 코끼리 한 3-4배 정도를 섭취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기라파티탄이 키가 13m인데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키가 가장 큰 게 뭔가요? 기린은 몇 미터 정도 할까요? 한 5m, 5.2m 정도 됩니다. 기린이 이렇게 5.2m나 되는데요. 기라파티탄이 30톤인데 지금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무거운 애,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얘가 한 6톤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사이에 120이라는 숫자를 달고 나왔는데 저 120은 뭘까요? 120. 몸무게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높은 수축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 정도 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혈압이잖아요. 그런데 기린은 이 지면에서부터 심장까지가 1.8m고 심장에서 머리 끝까지가 3.4m예요. 그러니까 얘는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의 혈압은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저 기라파티탄은 쟤는 심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높이가 6m 55cm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엄청 높아야겠죠. 그래서 그 혈압이 568mmHg로 예상이 돼요. 근데 저렇게 높은 혈압을 가지고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린을 통해 좀 알 수 있는데요. 기린의 경우에는 괴망이라는 게 있어요. 뇌 속 기부에 괴망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머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이게 소동맥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혈액을 쫙 흡수해요. 그랬다가 적당한 높이가 되면 다시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쪽으로 혈압이 너무 높게 되지 않도록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판막이 여러 개 있어요. 판막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역류하는 걸 막아주고요. 또 다리 혈관의 외벽이 상당히 두꺼워요. 껍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 혈압도 높지만 바깥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꽉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 혈관이 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린한테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이 기라파티탄한테 있지 않으면 저 정도의 혈압을 가지고 살 수 없었겠죠.
트리케라톱스는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다 알 텐데 우리 어린이들은 별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학생들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죠? 네.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도 관골구를 관통하는 구멍에 다리에 넙다리뼈에 머리가 쏙 들어가고요. 이 넙다리뼈는 기둥처럼 세워집니다. 그런데 얘가 머리 길이가 무려 2m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게 2m거든요. 이게 다 머리뼈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머리 무게가 무려 450kg입니다. 그러면 머리 무게가 450kg이나 되면 어디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까요? 목 근육. 목 근육이 엄청 발달해야 얘가 이걸 들고 있을 거예요. 얘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먹을 수 있어야겠죠? 얘네들의 이빨을 보면은요, 맨 앞에 전치골이라고 하는 이빨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위 같아요. 벤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을 다 잘게 다 조각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빨이 있는데 이 이빨이 최대 800개나 됩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 이빨이 800개나 되는 그 이빨이 위아래에서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면 그 안에 들어온 식물들이 그냥 사르르 갈리겠죠. 종이 분쇄기에 종이 갈리듯이 시원하게 갈리겠죠. 그러니까 많은 턱을 움직이면서 잘 씹지 않더라도 손쉽게 많은 양의 식물을 편안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도 아주 거대한 애인데요. 몸 길이가 13m나 되고요. 얘는 재미있게도 이 입 앞 부분이 이렇게 오리 주둥이처럼 생겼어요. 얘네들의 턱을 좀 보시면요. 얘도 이렇게 전치골이 있어요. 맨 앞부분에 이빨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구 찢듯이, 절구에서 이렇게 음식물을 찢듯이 팍팍 찢을 수 있었고요. 저 안으로 식물이 들어오면 이빨이 1000여 개가 칩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판, 까칠까칠한 판을 이루어서 그 위아래에서 갈리면 손쉽게 많은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동물은 손쉽게 많은 양의 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에드몬토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이에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 색깔이 딱 그렇죠? 왼쪽은 코뿔소의 피부고요. 오른쪽이 에드몬토사우루스의 미라 화석에서 나오는 피부 흔적인데요. 저렇게 대형 정원동물들의 피부와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늘 피부가 아닌 거예요. 이번엔 중구구에 있는 그 오리 주둥이 공룡, 오리 주둥이처럼 생겨 있는 중국 공룡인데 저렇게 거대합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그 옆에 한번 서보세요 하고 찍은 건데 크기가 느껴지시죠? 이 뼈 하나하나가 저렇게 거대합니다. 얘를 좀 캥거루 자세로 세워놓은 것인데 거기에 있는 설명문을 보니까 거대하대요. 높이는 9.1m고 길이는 16.6m가 출토되었대요. 저렇게 거대한 애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애들이 여러 마리가 떼를 이루어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먹을까요? 자, 이번에는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일본 같으시죠? 일본에 있는 후쿠이사우루스인데 얘는 뒷다리는 긴데 앞다리는 좀 더 얇아요. 그러니까 앞다리와 뒷다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룡입니다. 얘의 머리를 잘 찍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치골이 발달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위아래가 잘 맞물리죠. 그래서 웬만한 식물들을 또 이렇게 탁탁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온 식물은 이빨들이 잘났을 텐데 이빨 중앙에 스케이트 날 같은 날이 쫙 서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빨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식물이 들어오면 조금만 움직이면 잘게 갈릴 수 있겠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여러 영화에서 자주 나와요. 막 아무거나 막 들이박습니다. 얘도 저렇게 뒷다리가 크고 앞다리는 짧아서 자유롭게 뒷다리로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인데요.
이는 좀 작아요. 조그만 이빨인데 이빨의 가장자리에 저렇게 톱니가 잘잘잘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적게 씹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빨입니다. 이제 좀 작은 공룡들도 볼게요. 얘는 헤테로돈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이빨이 워낙 특이하면 이빨에 돈이라고 붙입니다. 저게 돈이 이빨이란 뜻인데, 혹시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 돈 들어가 있는 다른 공룡이나 뭐 고생물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프테라노돈, 예. 예, 프테라노돈, 뭐 스밀로돈, 메갈로돈, 뭐 이구아노돈 이런 게 있는데 이빨이 특이하면 돈이라고 붙습니다. 얘는 이형치, 다른 이빨이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시면 앞니도 있고요,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분명히 아까 우리 파충류의 이빨은 동형치라고 했었는데 잘 먹지 않고 덜 먹어도 되기 때문에 이빨이 단순한 형태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애들은 앞니, 송곳니, 어금니로 분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에드몬토사우루스 경우에는 전치골이 이 앞에서 웬만한 것들을 앞니보다 더 쉽게 부숴주고 저 안으로 들어오면 치판에 이르는 수많은 이빨들이 갈아서 손쉽게 많은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도 앞에서는 가위처럼 잘라주고 저 안으로 들어와서는 또 위아래에서 겹치는 이빨들이 닫히고 열리면서 많은 양의 식물을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잘 먹고 많이 활동하는 그런 동물인 거죠. 푸시타코사우루스는 이렇게 성체랑 어린 애들이 같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쪽 면에서만 봤을 때 7마리가, 조그만 애들 7마리가 어미로 보이는 성체와 함께 저렇게 화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푸시타코사우루스의 화석인데 오른쪽이 머리고요, 중간에 이제 다리가, 몸체가 있고 맨 뒤에가 꼬리인데 저 꼬리 위에 뭔가가 있어요. 뭐로 보이시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털입니다. 속이 빈 뻣뻣한 털이 있습니다. 공룡한테 털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꼬리 쪽에 털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도 있었을 거지만 어쨌거나 잘 보이는 것은 그 뒷부분에 있는 건데, 우리가 털은 단열재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악어나 뱀이나 저런 파충류 애들은 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쟤네들한테 털을 덮어주면 오히려 추위에 떨게 됩니다. 이 안에서 열을 발생을 잘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푸시타코사우루스는 저렇게 털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동물이라는 거죠. 유티라노스도 그렇게 털이 있는데 목과 앞다리, 또 뒷다리 궁둥이와 저쪽 꼬리 부분에서 그렇게 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석 주변에 긴 실 모양의 털이 있어요. 최대 20cm 정도 됩니다. 근데 유티라노스 뭐랑 비슷하냐면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한 애예요. 중국에서 나온 애인데 티라노스랑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화석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도 털을 가지게 됐어요. 요새는 얘도 털이 있겠구나라고 털을 잇는 모양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자,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골구를 관통하는 구멍으로 넙다리뼈의 머릿부분에 쏙 들어가서 이 넙다리뼈가 추처럼 앞뒤로 움직이고요, 또 경첩처럼 발목 관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앞뒤로 넓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대신 앞뒤로 넓게 움직이는 것이지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아주 독특한 다리가 있어요. 저렇게 뒷다리는 긴데 앞다리는 앙증맞을 정도예요. 몸 길이가 12m인데요. 이 앞다리는 사람 팔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작아서 아니고요, 한 180 정도 되시는 분들, 그분의 팔, 그러니까 한 90cm 정도 되는 그런 팔을 가졌어요. 저렇게 거대한 애가 아주 작은 팔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저 공룡이 앞다리로 자기 턱을 긁거나
모기에 물린 자기 얼굴을 긁는 것도 안 돼요. 박수 치는 것도 좀 어려워요. 뭐 잠깐 몸을 기대고 일어날 수 있지만 저 무게를 갑자기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앞다리로 땅을 짚는다거나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부서질 수 있으니까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세워서 걷습니다. 뒤꿈치를 완전히 들고, 저 무거운 애가 뒤꿈치를 들고 두 다리로만 걸어요. 그러니 근육이 완전히 빵빵했겠죠. 그죠? 다리 근육이 정말로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이 많아요. 얘도 보면 저 척추파편이에요. 제가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척추의 단면인데 저렇습니다. 저런 척추가 경추에서부터, 목에서부터 등까지가 아니라 장골까지, 골반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목에서부터 등, 이 골반까지 무엇이 있었을까요? 공기 주머니가 있었겠죠. 기낭이 있었겠죠. 기낭의 증거가 바로 이 뼈에 파놓은 구멍입니다. 얘는 그래서 산소 탱크였어요. 충분히 많은 양의 산소를 쉽게 사용하면서 저 거대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7, 8톤 되는데 다리가 2개면 근육이 엄청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공기 주머니를 보호하면서 그 공기 주머니를 펌프질하기 위해서 유연한 오해걸이 있고 또 차골도 있어요. 요 약간 새의 쇄골과 비슷한 건데 우리는 쇄골이 양쪽으로 2개가 분리되어 있지만 새나 얘의 경우에는 2개가 붙어서 차골이라고 하는 그런 뼈를 이루는데 이것이 약간의 이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부피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기낭을 펌프질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배 쪽에 보시면 복늑골이라고 있어요. 이 복늑골은 다른 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여기에 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 뼈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배 쪽 안에 있는 하부 쪽에 있는 공기 주머니들, 그 기낭들을 펌프질할 수 있었고 동시에 보호도 해 주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서서 걷는 모습인데 이 엄청난 산소 탱크가 저렇게 차골도 있고 또 특별히 복늑골이 있어서 보호도 해주고 펌프질도 해주는 그런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홍코너 트리케라톱스, 청코너 티라노사우루스 둘이 붙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르렀을까요?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 둘이 만약에 붙는다면 먼저 도망가야 할 편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쟤는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에 풍선이 있는 거예요. 몸속에 터지기 쉬운 풍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톤과 구톤이 붙어요. 최대 구톤과 최대 구톤이 붙어서 둘이 빵 부딪히면 그 엄청난 힘을 몸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겠죠. 없는 애들이 먼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기낭이 파열된 새입니다. 기낭이 파열되면 저렇게 돼요. 기낭은 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파열되거나 잘못되면 숨 쉬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쌕쌕쌕 거리다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새를 자세히 보시면 뼈를 보면 이렇게 복장뼈가 아주 넓어요. 아주 큰 복장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근육이 많이 붙습니다. 새는 이렇게 나니까 나는 것을 위한 근육들이 많은데요. 우리 닭가슴살, 안심살 이런 것들도 다 이 안쪽에 날개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 기낭들을 보호하면서 날개짓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낭을 보호하는 뼈들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려 그래요. 지금 사자가 들소를 잡고 있는데요.
들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고 이 사자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사력을 다해서 서로 도망치고 사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저 사자의 경우에 보니까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 아래에는 막 몸을 막 비틀면서 회전하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올라탔다 내려갔다가 또 옆으로 비꼈다 하면서 어떻게든 사냥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이 관골구의 홈으로 연결되어 있고 발목 관절도 앞뒤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테라누스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 뭐가 문제냐면 얘는 관골구를 관통하는 구멍에 넙다리뼈가 쏙 들어가고 넙다리뼈는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 발목 관절도 옆으로 잘 안 되고 회전이 잘 안 되고 앞뒤로 잘 움직이는 자기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는 아주 잘 움직일 수 있지만 옆으로 급작스러운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자처럼 들이박았다가 다시 나왔다가 옆으로 회전해서 다시 공격을 하고 하는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유티라누스한테는 뭐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공기 주머니들이 몸에 있습니다. 풍선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긴 하지만 그것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또 반대로 작용하는, 그래서 스스로 잘 보호해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매체에서 저 동물이 막 사냥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죠. 자,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룡과 파충류는 다리와 허리의 유연함이 달라요. 이런 파충류 애들은 지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배를 거의 땅에 깔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도 자유롭고 다리의 골반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거대한 공룡은 너무나도 거대한 그 몸을 유지하면서 그 곧게 뻗은 다리로 지면에서 활보하기 위해서 옆으로 삐끗하지 않도록 좋은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직한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세도 완전히 다르고요. 얘는 파충류들은 땅에 거의 달라붙어 있는 자세고 공룡은 완전히 몸을 세워놓은 자세입니다. 피부도 달라요. 파충류들은 비늘 피부를 가지고 외부 온도로 자기 체온을 높여서 이제 됐구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고 이런 거대한 공룡은 근육이 예열되지 않으면 근육이 파손됩니다. 저 엄청난 몸을 저렇게 곧게 뻗은 다리로 그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예열이 잘 되어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따뜻한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한테는 털이 없지만 공룡한테는 털도 있고요. 단열재인 털도 있고요. 먹이 섭취량에서도 다릅니다. 파충류는 적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먹은 거로 체열을 높이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룡은 아까 보셨지만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턱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손쉽게 많은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소 소비량도 달라요. 근육이 많으니까 산소의 소비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게끔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공룡은 파충류가 될 수가 없죠. 지질시대에 따르면 이렇게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파충류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을 해서 그 시기에 중생대라는 시기에 아주 번성을 했다가 멸종을 하고 지금은 새로 진화했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렇게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계속 봤지만 마멘키사우루스 저렇게 거대한 애가 파충류의 자세를 할 수가 없고 파충류처럼 체온 유지 방식을 쓸 수가 없고 저렇게 거대한 애가 조금만 먹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애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들이 도저히 파충류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지질 시대라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이 걸어 다녔어요. 얘네들이 숨쉬고 얘네들이 먹고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코끼리 한 3-4배 정도 먹었다고 하면 얘네들이 10마리 떼를 이루면 코끼리 한 4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고 지나가면, 지금 만약에 그런 애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먹고 지나간다면 초토화되겠죠. 나만 아는 게 없겠죠. 지금의 생태계는 얘네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얘네들을 아프리카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다시 데려가세요 그럴 거예요. 얘네들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애들, 키가 13m 되는 애들, 30톤에 이르는 애들, 몸 길이가 25m나 되는 저런 엄청난 동물들이 실제로 살았는데, 저런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식물이 풍부해야 되고, 저런 동물이 더위에 허덕이지 않을 만큼 정말로 쾌적한 그런 기후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동물들이 살았을 만한 그런 환경이 태초에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땅에서 비가, 말이 이상하네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땅의 그 영양분이 비에 습겨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이 4갈래로 나눠져서 온 지면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에서 저런 거대한 공룡들이 사람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사람은 그 당시에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사람이 900세가 넘게 사는 그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거대한 공룡들도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지구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품의 샘들이 분명 땅 쪽일 텐데, 여기 이곳에서, 이 땅 있는 이 아래에서 그 기품의 샘들이 40일간 터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각이 깨지면 그 압력이 약해지고, 또 물들이 그 아래로 들어가면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 엄청난 용융을 할 수가 있죠. 압력이 약해지고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는 기름에다 물 붓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용융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대륙의 이동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여주셨는데, 이 뜨거워진 바닷물 그리고 차가워진 공기, 이것이 만나면 엄청난 빙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이 빙하를 이루면서 그 양을 줄어들었고, 결국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1년 정도 더 지나서 겨우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홍수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는 땅을 멸한 홍수였습니다. 저렇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렇게 심히 좋다고 하는 환경이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모든 처음의 땅들이 완전히 사라진 홍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었었고, 그래서 그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900세를 넘게 사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어도, 900세를 넘게 살 만큼 짓고 지어도 안 죽어요. 잘 병도 안 걸려요. 그러니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고, 순식간에 죄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었던 그 시기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내려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제자들이 거길 따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와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광이 평하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니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히 하게 좀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저 돌들이 어떤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가요? 프시타코사우루스인데 저 새끼들이랑 같이 어미가 한꺼번에 같이 재해를 맞아서 동시에 저렇게 화석이 되었어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뼈가 광물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이 퇴적되어서 물과 함께 있는 그 많은 광물질들이 이 뼈로 들어가서 침전되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석 자체가 물에 넘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비랍토르가 새끼들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둥지에서 새끼들을 안은 채로 화석이 되었습니다. 저 화석들이, 저 돌들이 엄청난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이 앞으로 또 이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에도 나오는데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땅을 밟으셨던 곳이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밟으실 곳이 또한 감람산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돌들의 외침, 예수님께서 곧 오실 그 시기에 이 돌들의 외침을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태초에는 너무나도 멋진 세계였었구나. 저런 공룡들이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세계였었구나. 하지만 모든 것이 물의 넘침으로 끝났고 또 앞으로도 불의 넘침으로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별을 또한 그 무서운 경고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별내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